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미국 시장을 옛날에는 거의 뭐 밤새도록 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봐요. 어차피 미국장 봐도 그냥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뭐 전쟁 얘기부터 해가지고 금리 얘기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별로 안 봅니다. 아무튼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른 것들보다도 뭐 계절이 어찌 됐든 우리 증시가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실 거고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빨리 시장이 좋아졌으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소식은 많이 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일요일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주요 일정들과 그리고 업종들 등등등 그냥 종합적으로 먼저 풀어봐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또 내일 저녁이죠. 월요일 저녁에 또 방송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때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정들 한번 볼 텐데요. 다음 주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잘 봐야 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일정들부터 한번 볼 텐데요. 요거는 다음 주 미국에서의 이제 주요 일정들인데요. 지난주 16일부터 20일까지 지난주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FOMC 위원들의 그런 발언들도 있었고 중간에 이제 소매 판매 같은 어떤 경기 지표들 이런 게 발표가 됐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그 경기 지표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특히 이제 다른 것들보다도 뭐 고용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고용이 잘 되고 경기 지표가 좋으면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고용이 좋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0월 20일 날 금요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들이 하게 되면서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장도 그렇고 아시아장부터 해서 뭐 미국장까지 전부 이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번 주 다가오는 주죠. 다가오는 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큰 일정은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중간에 이제 원유 재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원유 재고에서 만약에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유가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적게 남았다. 라고 하면은 일단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유가 상승에. 그 유가 상승은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정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유 재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뭐 건축 허가 건수나 신규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은 그냥 경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아저씨가 입을 여는 날짜가 다음 주 10월 26일 날 또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물가 어쩌고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금리 어떻게 할 거냐. 파월한테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도 그냥 단순하게 금리 올리겠다 내리겠다 예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는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고요. 그래서 이야기들도 힌트를 많이 주지 않고 있는데 대신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금리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뭐 CPI나 PPI 같은 어떤 물가 지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금리 결정을 한다라고 뭐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월의 성향이 뭐 매판이 비둘기판이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아니고 파월도 결국에는 이제 물가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니까 무언가 이제 앞서서 정책을 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지표를 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힌트를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한데 파월 의장의 그 성향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중도 성향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이 파월이라는 사람의 그 과거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많이 알아보고 했었는데, 제가 파월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파월 의장의 그 스타일은 극단적인 걸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막 그런 바닥을 치고 있으면은, 증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진짜 막 힘든 상황이면은 파월 의장은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뭔가 이게 과열돼 있고 뭐 증시도 그렇고 좀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좋은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시켜줘요,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 균형을 잡는 역할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파월 의장의 스타일이 보면은 계속해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과거에 있었던 옐런 의장이나 또 그 전에 뭐 벤 버냉키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작살났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파월의 입장에서는 전임자의 그런 실수들과 잘했던 것들을 이제 보고 그래서 배웠던 거고, 파월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이 금융 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어렸을 때부터 경제 쪽에서 정말 이름을 날린 정말 그런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은 지금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동원해서 뭔가 큰 묘수를 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옐런 의장은 근데 반대죠. 옐런 의장은 완전 진짜 뿌리 깊은 경제학자고, 파월 의장은 그런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은 그렇다 보니까 좀 균형을 선호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증시가 지금 우리 증시보다는 이제 미국 증시를 봐야 되겠죠. 그럼 다우 지수가 좀 이렇게 가 있는데, 그럼 과연 파월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했을 때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 증시가 진짜 이럴 때 있죠. 작살이 났을 때. 이럴 때는 나쁜 얘기보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나는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파월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막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고, 증시가 고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는 어떤 경고를 많이 날려줬단 말이에요. 이건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최근에 단기간 하락을 보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저점이나 이런 때보다는 지금 요 하락이기 때문에, 예전에 막 이런 하락을 보였던 거에 비하면은 아직은 파월 의장이 조금은 이제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들, 요즘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쪽은 조금 더 심각한 게, 다우 지수는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는, 올해 초 대비해서는 지금이 저점을 이제 깰랑말랑한 그런 자리인데,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과열이에요. 여기인데 올해 초에 여기였단 말이죠. 나스닥은 아직도 과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월 26일 날의 파월 연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저는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미국의 GDP가 같은 날 9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쭉 넘어 내려가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라고, 이런 물가지수에 대한 그런 지표가 이제 금요일 날 또 있을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주는 이렇게 큰 일정들은 없고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10월 30일 지나고 이제 11월 1일 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11월 2일인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11월 1일이죠. 요때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은 되게 중요한 일정, 제일 중요한 일정이에요. 우리는 1일 날, 수요일 날 끝나고 나서 새벽에 보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요렇게 이제 일정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다음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힌트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이번 11월 1일 날에 금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이번에 금리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 98.3% 정도다. 그리고 인상 가능성이 나머지죠.
1.7%. 그러면은 나머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번 11월 달에는 현재 전망치로는 나오진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13일 날이 이제 다음 미국의 금리 결정인데요. 여기에서는 현재 동결 가능성이 수치는 바뀔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지표에 의하면은 19.3%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가 이제 인상인 거고, 나머지니까 뭐 21.7% 정도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현재는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1월 2일 날에 나오는 금리 결정은 동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마지막 12월 달. 근데 이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의 전망치는 좀 계속 변화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여기 지난번에 7월 달에 5.5 올리고 9월 달 동결했고 이제 이번 달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커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로는 이제 고금리 상태가 좀 유지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금리 전망이라는 게 원래 거의 정확해요. 금리 전망은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거의 그대로 이어져 왔고 2022년도 6월 달에만 변수가 한번 크게 있었었죠. 그때 이제 물가지수가 갑자기 치솟는 바람에 작년 6월이었죠. 우리 증시 정말 발작했던 시기. 그때 변수가 한번 있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고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2022년 6월 달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평이합니다. 올해 6월 달도 잘 지나갔어요. 별일 없이 잘 지나갔단 말이죠. 또 미국 금리가 1년 만에 1%에서 5.2%가 됐는지 참 미국인들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도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금리를 올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가 지표가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원하는 수치까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하지 않고 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물가도 금리도 제가 그려드린 표들을 잘 기억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물가가 일단 떨어지고 있죠. CPI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떨어지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반등할까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는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서 횡보하고 있죠. 근데 고금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대요. 이어질 수 있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겠죠. 물가도 금리도. 그럼 주식시장은 지금 여기 내려온 게 여기 물가인데 물가가 높으면은 어쨌든 현재 주식시장은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같이 내려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각종 물가 지표가 더 내려가기 전까지는 현재 증시는 현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고금리도 금리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물가 지표라는 것도 물가도 지금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다시 내려가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 증시도 지금 보통 이제 금리, 물가 둘 다 영향을 받는데 내려가게 된다면은 내려왔던 증시도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선을 그려놓은 게 여기 이제 물가 지표랑 연동된다기보다는 이제 여기 금리랑 연동된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반대로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물가는 갈 길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혼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거는 앞으로가 당장 어떻게 될지를 이제 모르겠다는 뜻이고요. 이런 거를 또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불확실성이라는 말로 그냥 퉁쳐버려요, 그냥. 그래서 혼란스럽다, 불확실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그냥 악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무슨 기업이 이번에 뭐 테슬라라고 한번 해보면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한테 악재가 나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뭐 실제로 주가가 이번 주에만 무려 18%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테슬라는 예전에도 많이 올랐다가 고점에서 쏟아졌던 정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테슬라가 원래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형주 치고는.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그 수급 상황을 보면은 또 누군가 열심히 또 받고 있을 것이고, 근데 시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뭐 때문에 안 좋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또 해결책이 명확하게 보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거를 역발상 투자로 저가 매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도 모르겠고 진짜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쓸 정도면은 오히려 이런 거를 더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걸 안 좋게 보는 거고, 앞으로 점점 나빠질 거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기관 외국인 세력이라면 공매도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인버스를 투자할 수도 있겠죠. 뭐 그 종목 인버스가 따로 있잖아요. 주식 선물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 종목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죠. 근데 기관 외국인들은 불확실성인 종목이 있으면 잘 안 건드려요. 이 개인과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아예 이 종목이 되게 나빠진다는 내용이 명확하거나 앞으로 좋아진다는 게 명확하면은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매수를 대응을 할 텐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서 딱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에 개인들은 테마주, 기관 외국인들은 잘 안 사요. 잘 안 사는데 이제 거래하는 종목들 보면은 뭐 테마주도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 저점에 있는 뭐 실적주라던가 요즘 말 많이 나오는 배당주라던가 우량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매집하고 있어요. 이번 금요일 날도 외국인 수급을 제가 봤는데 하루 종일 팔다가 마지막에 종가에 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저가에 산다는 의지거든요. 지수가 5로 가면 가격이 빠지니까 기다리다가 막판에 산 거예요. 그냥 저점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매집하고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가는 완전히 만신창이지만 그 뒤에 이제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들이니까 저가에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뭐 많이들 아시는 테마주, 요즘에 뭐 전쟁주부터 해가지고 또 뭐 있습니까? 정치인 관련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보면은 다음 주에 중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12월 26일이면 수요일 날이잖아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11월 2일 날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힌트들이 좀 나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증시상으로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우리 코스닥을 보고서 정책을 세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월 의장이 참고하는 지표는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같은 미국 지표를 보고 하지 사우스 코리아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관심도 없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시장 많이 빠졌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고 미국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파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나스닥이 아직도 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11월 2일 날 새벽 3시에 발표되는 금리 결정의 현재 전망치는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다음 주 초반에는 좀 하락하다가 이게 수요일 날 연설이 있잖아요. 연설 끝나고 나서 조금 흔들리다가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 얘기 나오고 하면서 슬슬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나라 시장은 저런 이유들을 통해서 한번 출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럼 바닥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내릴 때는 특히 이번 주를 예시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여기 언제죠? 9월 중순. 이렇게 시장이 한 번씩 떨어질 때는 또 그때마다 시장에서 돈이 많이 몰리는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을 공략하는 사람만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음 주에 좀 조정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측이니까 다음 주 전략 후광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이걸 예상하거든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일단 좀 빠진다고 하는 장에서 내가 수익을 내야겠다고 하신다면은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테마주. 이거. 그러면은 전쟁 쪽에서는 지금 많이 이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원자재죠. 원자재. 유가.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등등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것들이 추가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치인은 요즘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이슈가 확대되고 생산이 되고 이제 그렇죠. 저는 약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 여야가 엄청 싸우고 있지 않을까요?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 안에서 여야가 싸우는 게 정말 지금보다 더 박터지게 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 동시에 터져버리니까 갑자기 좀 팍팍해진 것도 있고 경기가 갑자기 휘청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예전보다 싸우는 수위가 조금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총선에 대한 그 관심이 제 생각보다는 이렇게 크게 붙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갑자기 터지는 이스라엘 전쟁이 안정이 될수록 정치인 쪽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년 총선에 대한 기대와 관심들이 분명히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쪽부터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금리도 있구나.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금리. 그러면 지금 차트 그냥 제가 아까 이제 보던 거라서 그냥 이렇게 띄워주게 됐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2번은 동결할 거래요. 2번은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야 돼요. 현재까지는 12월 달도 제가 볼 때 동결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같은 종목들이 움직여질 수 있어요. 제주은행은 솔직히 차트는 되게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간의 거래는 좀 빠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얘네가 지금 얼마 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시세가 안 나다가 이번 주에 처음 올라왔어요. 제주은행의 경우는 올해 4월까지 잘 가다가 이때 이제 저기 뭐 네이버 인수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갔었는데 반년 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상승이 한 번에 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리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이외에도 뭐 리드코프나 같이 가는 종목들이 있긴 해요. 고려신용정보나 SC의 평가정보 같은 것들 충분히 같이 따라서 오르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쪽에서는 유가 쪽에서는 지금 저도 예전에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던 한국석유라던가 흥구석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빠졌어요. 한국은행에서도 국제유가가 변동성이다.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일본은 양호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소비는 잡았는데 그러니까 물가는 조금 잡았는데 문제는 전쟁과 유가. 유가 상승 불붙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미 대선에도 영향이 있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이번 좀 하락을 하긴 했어요. 유가가 뭐 맨날 오르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 작년을 한번 볼까요? 작년 러시아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그러니까 작년 초죠? 작년 초, 2022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올라가는 과정을 보시면 매일 양봉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이때 언제냐면 2021년도 12월. 그때는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22년도부터는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시장에서 막 그랬던 시절이었었는데 62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가는 과정. 그러니까 22년도 초에 2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랐었죠. 올라가는 과정 보면은 양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도 완전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0달러까지 가서 빠졌다가 다시 120달러 중반까지 갔다가 이제 그 뒤로는 장기 하락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꽤 오랫동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직 이때처럼 이런 슈팅이 나오진 않은 상태이고 이런 거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작년 11월, 12월 달을 보면은 이미 그 전에 한 10월 달쯤에 많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11, 12월 달에는 유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난방 수요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지금 날씨가 이제 또 겨울이다 보니까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전쟁 때문에 각 국가들이 기름이랑 천연가스 이런 거를 빨리 수급을 못 해가지고 난방을 하기 좀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리고 올해는 좀 미리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는 게 순수하게 전쟁 때문에만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난방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작년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비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추워졌을 때 갑자기 막 전쟁 때문에 수급이 안 된다? 이거 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 올라가는 데는 전쟁만 원인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시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다는 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전쟁이 아니더라도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쪽에서는 GSE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1승 같은 종목들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천연가스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가던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 GSE가 제일 좀 반응이 좋지 않나. 근데 GSE도 어쨌든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걸로 보면은 조금 당장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 천연가스 시세는 안 나오죠? 기움에서는. 그리고 이제 원자재 지표를 보게 되면 천연가스는 유가랑 비슷하게 갔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선물 기준으로는 중간에 솟았다가 약간 조정으로 끝나긴 했는데 방향은 그래서 우상향인 것 같죠? 우상향이에요, 방향은. 그래서 주가 역시도 저는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지금은 GSE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따로 가는 게 딱히는 없죠. 저거 하나만 거래량이 좀 많은 것 같고 옛날에는 뭐 한국가스공사라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한국가스공사는 참고로 작년에 좀 시세가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반등 장난 아니죠. 한번 뛸 때마다 막 30~40% 찢었었는데 올해는 진짜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또 배당주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세력들은 GSE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건들질 않고 있어서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기관들은 참고로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많이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중앙에너비스 요것도 요즘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구나. 얘도 국제유가, 천연가스 얘는 두 가지 다 영향을 받는 종목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거고 방산주는 종목이 그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지금 유가나 천연가스처럼 종목이 몇 개 없으면은 돈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릴 테죠. 분명히 쏠리겠죠. 대성에너지도 있구나. 뭐 대성에너지 그리고 뭐 대성산업 SH에너지 뭐 등등등 자매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SH에너지와 뭐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딱 거의 여기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 다음부터는 거의 움직이는 게 없더라고요. 뭐 이 정도? 근데 방산주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방산주는 우리가 작년에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현대로템. 근데 현대로템은 방산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방산주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하향세를 타고 있고 바닥이 거의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저는 왔다고 보는데 조금 기다렸다 사면 좋겠고 이런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들도 원래 진짜 찐 방산주예요, 얘네들이. 근데 전혀 못 가고 있죠. 왜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이 5조 원짜리 기업이고 현대로템은 거의 3조 원짜리 기업인데 최근에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돌려서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개인들은 테마주를 사고 기관 외국인들은 잘 안 사지만 떨어져 있는 것들을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샀어요. 금요일 기준으로. 많이 빠지니까 산 거죠. 그에 비해 개인들은 그냥 막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런 큰 종목들은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벼운 종목들,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은 잘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은. 그래서 이제 찐 방산주들은 잘 못 가고 있는 거고, 그 뭐가 올랐어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한일단조. 뭐 금요일날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방송에서 소개드리고 난 뒤로 뭐 좀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방산주, 한일단조,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는 빅텍, 그리고 퍼스텍, 스페코, 또 휴니드. 그 중에 휴니드가 제일 셌죠. 얘네들이 이제 좀 가벼운 방산주들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방산주인데 가벼운 종목들이 잘 가고 무거운 종목들은 못 간 게 이게 최근 장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흘러 들어갔고. 그래서 거의 몇 개 안 되는 종목들 안에서만 돈이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건드려봤자 별렇게 재밌는 구간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 한 주, 지난주부터 이번 주를 보니까.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S&T 에너지도 있구나. 얘도 이제 천연가스 때문에 올라간 건데, 얘는 가스도 가스지만은 이번에 그 사우디 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더 올라간 것도 있어요. 얘는 재료가 두 개가 동시에 생긴 거죠. 그런 개별 테마주가 있는 종목들 좀 잘 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적어드렸냐면 전쟁이 갑자기 끝나지 않겠죠? 지금 전쟁이 끝날 분위기인가요? 지금 들리는 소식들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속보를 일단 볼게요. 속보로 보면은
가자 지구의 구호품이 2차분이 지금 국경을 통과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 말고 가자 남부로 이동하지 않는 현지 주민은 테러범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스라엘군이 엄청 강경 대응을 하고 있죠. 이동하지 않는 주민은 테러로 감시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동 지방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할 때 대놓고 부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 기지, 부대 한국처럼 어디 딱 부대가 우린 정해져 있잖아요. 주둔 위치가. 근데 중동 지방은 이렇게 주둔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간인 사이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직히 무기가 있으니까 가자지구 그냥 폭격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땅 속에 숨은 애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 민간인들도 피해가 엄청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거고, 지금 뭐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요인들만 암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수장을 2명이나 암살을 했거든요. 이스라엘군에서.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지상군 투입을 해서 땅 속에 숨었거나 어디 이제 숨어 있는 거를 이제 색출하는 건데, 그 전에 현지 주민들을 다 이제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으면은 테러로 간주하겠다고 저렇게 이스라엘군이 강경 대응을 했다는 거는 지상군 투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원치 않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드 포대를 중동에 추가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쟁이 확전될 거를 대비한 것일 거예요. 중간에 이 와중에 인도 네팔 국경 지형에 5.2 지진이 발생했다. 최근에 중동이랑 이 아시아 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네요. 터키에서도 이번에 대지진 났고, 아무튼 혹시 뭐 이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서운 얘기 같아서 더 하진 않을게요.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속보인데 오늘 수소경제 위해서 사우디 협력 희망한다 등등등. 어쨌든 이번에 이제 카이로 평화회의가 있었는데 공동성명 채택 없이 종료가 되었다. 이번에 카이로 평화회의가 어떤 그 참석자들의 공통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좋지 않죠.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불참을 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법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좋지 않아요. 중동과 유럽의 주요 정상국가들이 만났는데 답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당사국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라도 전쟁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 만약에 이게 의견 통합이 됐고 미국도 와서 하지 말라 했으면은 이스라엘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은 휴전을 호소했다. 서방국들도 무력이 아닌 대화로 분쟁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도 여기 이제 중동 지방이 다른 거예요. 바레인 쪽에서는 팔레스타인의 권리,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는 민간인의 어떤 피해들, 팔레스타인 권리 보호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요르단 쪽에서는 역시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 그리고 이집트, 지금 현재 여기 카이로가 평화회의가 열리는 곳이니까 여기가 약간 중립지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집트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을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우방국인 미국은 사실상 불참을 하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전쟁이 당장에 끝나기는 힘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 분위기는 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위에 적어놓은 종목들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음봉에 사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따라 붙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음봉에 사면은 음봉 매수해서 오를 때 파시라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라면 괜찮겠죠? 그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얘기했던 게 8주 안에 끝난다. 이스라엘은 끝낼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8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8주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지상군 투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진군을 해가지고 테러리스트 색출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을 것이고 완전히 막 끝까지 박멸하기보다는 하마스 쪽에서 이제 협상하려고 하겠죠. 이 인질이 있으니까. 막 만약에 하마스를 그냥 완전히 단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사살하겠다 그러면은 인질 다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8주 안에 박멸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군하다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인질 교환하고, 왜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아니 하마스 쪽에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잡혀 있어요. 이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독일 사람, 뭐 한국인들은 아직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해내야죠. 그러려면 전쟁을 진짜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끝장 보는 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이제 인질과 이렇게 교환을 하겠죠. 구출보다는 교환하지 않을까 해요. 구출보다는. 그래서 교환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시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면은 8주라는 시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하마스를 다른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사살하겠다 그러면은 8주가 좀 부족하죠. 8년이 지나도 못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막 숨어가 있고 막 그러면은. 그래서 요 시기가 마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본다고 하면은 8주 정도 맥시멈,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일주일 지나고 2주차로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7주 정도, 한 달 반 정도가 만약에, 전쟁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은, 이제 그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보다는 조금 내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또 내년에 총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원래 전쟁이 아니었다면은 이 총선이 엄청난 핫 이슈가 됐었을 거예요, 이미.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뉴스들 한번 볼까요? 지금 나온 게 또 인물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 나왔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최근에 방송 출연과 대학 강연, 독서 모임 등등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귀국을 했어요. 올해 귀국한 다음에 한동안, 그러니까 처음 귀국했을 때 막 인터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뭔가 할 거란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행보를 늘리고 있는데, 딱 그 시기가 이재명 대표 조사 들어가고 나서 약간 그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년 총선에 무슨 역할을 하는가 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핫했던 인물은 이번 주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여기서는 뉴스가 20일 날 뭐 정치인문 고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사가 안 나오는데 금요일 날 한번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단독 기사 이런 거라다 보니까 단독 기사가 좀 원래 그 중간에 좀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종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뭐 자기 본인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딱히 이제 직접적인 건 확인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인물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거고, 여기 이제 보면은 홍준표 쪽에서는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게 의견 충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가오는 주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련주가 이미 이번 주 전쟁통에서도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어요. 보시면 이낙연 테마는 이제 막 나온 거라서 움직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거는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남선알미늄 같은 종목인데 분명히 요건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9월 22일 날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다는 소식에 그러면 야당의 인물이 누가 있지? 그래가지고 남선알미늄이 올랐던 건데 결국에는 다 빠졌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결국에 다시 이제 빠지게 됐는데, 어쨌든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대체제로서 예전에 대선까지 과정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인지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다음 주에 한번 저는 올라가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움직였던 게, 요즘 종목들이 다 박살나가지고 관련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범양건영 이런 것도 이낙연 테마, 이재명 테마 막 이렇게 했던 종목인데요. 요즘에 좀 재미없죠? 이런 것도 갑작스러운 깜짝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일 센 종목은 남선알미늄이랑,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범양건영이 잘 갔었어요. 옛날에는. 찾아보면 관련주도 많을 겁니다. TK케미칼 같은 것도 옛날에는 관련주로서 보세요. 이게 왜 올랐겠어요, 이거?
이거 다 그 대선 때 올라간 거예요. 범양건요. 잘 안 보이는구나. 남선알미늄. 얘도 이때 많이 올랐는데 TK 케미칼이 원래 옛날에는 진짜 얘가 그 테마주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회사가 뭐 망해가는 건지 진짜 반응이 아예 없죠. 그치만 이제부터 봐야 돼요. 이제부터. 지금 실적이 보면은 개판이에요. 그래서 빠지고 있는데 또 테마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옛날에 얘가 거의 대장주급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만신창이지만 혹시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는 딱히 없더라고요, 종목들이. 옛날에 서원 같은 것도 한번 이낙연 테마였던 적이 있었고 TYM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나머지 눈에 띄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주가가 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아무튼 찾아보면 더 좋은 게 있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많이 유명하죠, 종목들이. 노을. 요게 이제 얘는 최근에 이제 유무상증자가 있다 보니까 좀 가다 마는 모습이에요. 그치만 금요일날 아침 내에서 한 10% 정도 올랐고 해양금속 같은 게 많이 유명하죠. 주가 잘 가고 있죠. 얘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가는 거고. 그리고 부방. 얘도 요즘 계속 잘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로 움직여주고 있고. 또 유니드 BT 플러스. 얘도 관련주로 바닥에서 오르고 있어요. 옛날에 오리콤. 요것도 이제 한동훈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리콤이 이게 그 서울대 출신 사회이사가 있어가지고 일단 서울대 출신 사람은 다 관련주라고 그냥 갖다 붙이는 좀 뭔가 그 잡주 중에 잡주예요, 이 종목을. 옛날에 뭐 그 오리콤은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였던 적도 있었어요. 또 이재명 대표 관련주였던 적도 있었고요. 그냥 아주 다 갖다 붙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체시스라는 종목이 엄청 잘 가고 있는데 체시스도 한동훈 테마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는 체시스가 일단 대장주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체시스는 이제 꼭 그것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인데,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 체시스가 이게 관련주인가 아닌가 좀 모호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제일 잘 갔어요, 이 종목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주는 요즘에 뭐 에이텍, 이런 것들이 당무 복귀 소식에 치솟은 모습이죠. 에이텍이랑 또 뭐 땡땡 건설들, 동신건설, 일성건설 이런 것들 보면 힘이 되게 좋죠,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이제 내년 총선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이 전쟁 분위기가 더 크다 보니까 그리고 더 가면은 이제 미국의 물가 얘기가 더 크다 보니 금리 얘기가 더 크다 보니까 조금 묻혀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총선 쪽이 분위기가 더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고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내릴 일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이스라엘이 얘기했던 8주라는 시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가라앉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총선 내년에 하기로 한 총선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내년 4월입니다. 관심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거 다 관심 다 끄고 그냥 총선에만 올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쟁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대처도 할 수 없지만 정치 쪽은 좀 보다 보면 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치판에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거의 반복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관련주들이 요즘 시장에서 약세장에서 힘이 좋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인물들이 제일 뉴스가 많이 나오는 1, 2, 3순위를 적어드린 거고 요즘 또 은근히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안철수, 이준석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나와요.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나와가지고 안철수, 이준석이 서로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서로를 지금 저격하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는 서로 누군가 이제 화해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하면 또 화해를 많이 했던 아이콘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맨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그죠? 그러니까 관련주고 뭐고 이제 안 올라가는 건데 현재는 이런 총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인물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요즘 또 보이는 게 김동연, 오세훈
요 사람들이 또 지금 둘이 패키지로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동연, 오세훈. 그래서 서로 이제 여야인데 서로 이제 딱 물어 뜯는 거예요, 지금 서로. 내 급에 맞는 상대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이 서로 목소리를 키운다는 거는 앞으로의 행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동상이몽이나 이런 거 다 나왔던 사람들 다 그 뒤로 대선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조국. 그래서 이제 화천기계 같은 종목들도 심심하면 올라가는 게 저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선 설정해놓고 지지선 근처에 있을 때 사면은 좋겠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 올라가는 거 따라 붙으면 맨날 손해인데 떨어진 거 잡으면 수익이에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해당 인물이 정말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이 정치인 관련한 종목들을 리스트를 쭉 해놓고 그 안에서 완전히 그냥 나가리인 사람은 제외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매매를 한다면,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하죠. 순환매. 돈도 실제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전략을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이런 인물들 관련주들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약세장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갑자기 막 평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은 아마도 삼성전자를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거, 뭐 정치 테마주 이거 저도 알아요. 정치 테마주가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이게 근거가 없는 건지 저도 알거든요. 근데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돈이 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일단 돈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진짜 막 이 관련 인물이랑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써니전자가 대표적이죠. 써니전자는 우리가 안철수 테마 하면은 그냥 반사적으로 머리에서 떠올리는 종목인데 선거 때마다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딱 이 급등했던 타이밍에 선거철이에요. 2012년도 대선 전, 2015년도, 17년도 다 대선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인데 써니전자를 오를 때마다 회사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안철수 관련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도 우리는 그렇게 어떤 트레이드의 관점으로만 활용하셔야 되겠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또 미국 금리가 언제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4월에 총선은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연기되거나 갑자기 앞당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무슨 정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만약에 총선 날에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전에 있었잖아요. 우리 수능 연기된 거 아시죠? 그 몇 년 전에 수능 연기됐었잖아요. 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은 총선은 이때 정해진 날짜에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투자 포인트로 지금은 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총선에 대한 재료빨이라고 하죠. 재료빨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파동을 통해서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요즘 저는 조금 약간 냄새가 나는 게 안철수 관련주들이 너무 바닥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너무 바닥을 잘 만들고 있어서 좀 뭔가 느낌이 좀 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쪽은 아예 움직이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테마이고요. 오세훈 테마는 글쎄요. 오세훈 시장이 뭐 지금 뭐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진양산업 같은 종목들 보면은 최근 좀 올랐거든요. 흐름들이 주봉으로 보면은 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또 진양 화학도 있고 이건 좀 빠지긴 했지만 요즘에 좀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인 거죠. 이런 것들도 오세훈 안철수 테마는 최근에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하는 모습들. 안철수 테마는 되게 조용한데 오세훈 테마는 좀 변동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현직자이기 때문에 현 시장이기 때문에 뭐 당장 그만두고 총선 나간다 이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대선이라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2023년 10월 16일에 오세훈 시장의 대권 도전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권 도전이라는 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는 거는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아니 심지어 나는 절대 대선 안 간다고 나는 안 할 거라고 했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밀어주니까 후보 등록했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거는 오세훈 시장은 대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 선거철만 되면은 이런 파동을 보였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잠잠한 이유가 내년 총선은 아니지만 내후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오세훈 시장이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최근에 저기 마포구 쪽에다가 그 쓰레기 매립장 만든다 그래가지고 마포구민들한테 미운 털이 많이 받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정치적인 어떤 뭐 리스크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데서 두세 배짜리 파동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번 총선 관련주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대선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주변에 이런 어수선한 것들이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후년 대선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스라엘 총리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누가 이걸 예측을 하겠어요?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타로 중간중간에만 저는 볼 생각이고, 정치인 관련주들도 저희도 매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 정방에서도 지금 차기 총선 또는 대선 관련주로 여기 제가 적어드린 인물 관련주들을 저희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단기 투자 스윙으로 계속 보려고 하고 있어요. 좀 괜찮은 건 좀 길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좀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저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 선거철이 가까워질수록 약발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좀 좋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쟁통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여기가 있어요. 다 전쟁 관련주를 다 보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하마스 뉴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총선주가 더 승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전쟁 관련주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팅하는 게 그거잖아요. 전쟁 때문에 유가나 가스가 오른다에 베팅하거나 유가나 가스가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는 종목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쟁 상황이 안정된다는 건데, 그럼 전쟁 상황이 안정된다는 거는 뭘 사야 되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는데 전쟁이 계속 지속돼요. 그러면 어느 날은 원자재가 올라가고 어떤 날은 방산이 올라가요. 둘 다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에 비해서 총선 대선주는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지지율 1등, 2등이 있어요. 1등이 빠지면 2등이 갑니다. 재밌는 성질이에요. 여당 인물이 하락하면은 야당 인물이 올라가요. 이 정치권은 시소 같은 거예요. 시소. 어느 한쪽이 어떻게 되면은 다른 쪽이 반사이익을 얻고 하는 게 있어요. 제3지대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럴 경우는 다 같이 하락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제3지대에 있는 인물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반기문 총장 같은 그런 갑자기 제3인물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죠. 현재는 이렇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뭐 반도체나 또 그런 2차전지, 자동차 그런 산업에 대한 얘기는 조금은 저는 늦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좋아진다는 내용보다는 지금 시장에 관심이 몰려있는 쪽으로 우리도 좀 봐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뉴스 나오는데요. 상상 불가의 파괴를 부를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놓고 당장 내일 휴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다음 주의 일정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다음 주 일정은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로 그냥 요약해서, 아까 전에 이제 금리에 대한 거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게 제일 중요한 거다 보니까 다음 주는 재밌는 일정들은 좀 있기는 해요. 24일 날에 저기 제약바이오 전시회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뭐 엑스포 이런 거는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전자전 24일부터, 한국반도체대전 25일부터, 뭐 퀀텀 비전 코리아, 뭐 진짜 많아요. 뭐 행사가 진짜 많아요. 다음 주는. 지금 몇 개만 적어드리면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 그리고 53회 한국전자전. 한국전자전에서는 뭐 가전제품이나 그 CES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제 벌써 내년 CES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년 1월달 미국에서 열리는 CES 관련해가지고 벌써부터 얘기가 뭐 기조연설을 누가 하냐 이런 것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스텔란티스에서는 CES에서 계획을 뭔가 발표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LG전자는 내년 CES에서 전장에 힘을 준다.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업을 접고 전장 쪽에 힘을 실는다. 증권사 CEO가 내년에는 CES에 첫 출동할 거라고 그럽니다. 새 먹거리는 AI다라고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내년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에 참가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토스, 한국투자증권 등등등등 가서 내년에 출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뭐냐면 AI예요. 그러면 내년 이거는 지금 일정 얘기랑 관계없는 거지만 CES에 대한 키워드들도 지금부터 2024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벌써부터 지금 비행기 예약 이런 건 다 해놨대요.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LG는 전장,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파트에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선전을 했다. 라는 키워드들이 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이 테마주가 돼서 또 내년 초 시장을 달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당되는 내용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CES 2024에 대해서는 현장 참가 등록은 이미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더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24일, 25일에는 반도체 예전 우리 세덱스라고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요게 코엑스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한번 마실 삼아 다녀와 보시고요. 또 퀀텀 이전 코리아라고 요거 이제 퀀텀 하면 또 우리 양자 생각 많이 나시죠? 양자 컴퓨터, 양자 뭐 테마 들이 있고 26일에는 뷰티 코리아 요것도 코엑스 일정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뷰티 코리아는 뭐 화장품, 미용, 성형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런 거 봐도 아니 이 일정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인 총선 쪽이랑 전쟁보다 관심이 클까? 묻힐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방송 전에 준비를 했다가 이제 좀 마지막에 뺀 건데 그러네 말 나온 김에 하는 거예요. 그 26일 날에는 역시 코엑스에서 태양광 전시회, 국제 태양광 전시회 및 컨퍼런스 있다고 합니다. KISE라고 하네요. 약자로. 그리고 역시 코엑스에서는 뭐 풍력 전시회 뭐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태양광 풍력 여긴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에 실적은 미국의 아마존 실적 관련해서는 10월 26일 날에 아마존 실적 나온다고 하고요. 아마존이 또 인공지능 이런 거 많이 밀고 있죠.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등등. 아마존 하면은 AWS라고 그 아마존에서 밀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신산업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의 관심이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으니까 뭐 요약하면은 10월 31일에는 삼성전자 아니 31일이면 다음 주가 아니잖아요. 넘어가 버렸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반도체 테마 보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되겠죠. 뭐 요 정도네요. 그래서 다음 주도 시장이 이제 테마주로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또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갑자기 막 깜짝 쇼가 나와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게 다 틀리고 갑자기 막 급상승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껄쩍지근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렇게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뭐예요? 테마주죠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제가 내일 저녁 같은 시간, 내일 저녁 8시에도 또 공개 방송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오늘 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내일 저녁 이어서 8시에 이어서 정리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지금 재밌는 드라마들이 지금 많이 하죠. 지금 10시에 지금 악인 전기. 요거 지금 제가 못 보다가 뒤늦게 보기 시작했는데, 볼만합니다, 이거. 지금 완전 초반이에요. 여기 지금 10시에 하죠? 요즘 드라마가 1월 이렇게 하더라고요, 1월.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하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월 드라마 하니까 이게 월요병이 좀 사라지는 느낌? 재밌는 거 보려고. 오늘 악인 전기 되게 오늘 중요한, 오늘 3편이 3편. 이 드라마가 짧더라고요. 10부작입니다, 이게. 10부작이라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시즌제로 가면 좀 좀 늘어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요거 조만간 하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지금 강남순이 같은 시간에 하죠. 오늘 악인 전기 보고 강남순은 저기 다시 보기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똑같은 시간에 하죠. 이건 토요일이구나. 이거 토요일이네. 10시 반. 그래도 시청률이 지금 강남순이 시청률이 지금 7%대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시청률이 제일 높은 게 그 효시민에. 효시민은 근데 제가 안 봐가지고 그 다음이 연인. 연인도 재미는 있는데 뭐랄까 좀 속도감이 떨어지는 느낌? 그 7인의 탈출은 너무 막장이어가지고 보긴 하는데 너무 막장이에요. 제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스달 연대기 2 아라몬의 검은 뭐 보다 말았어요. 재미없어서.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맞다. 오늘 원래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새로 했거든요. 핸드폰을 제가 이번에 바꾼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1년 됐는데, 금요일 날 그 전산 마감이 8시인데, 제가 7시 반에 가가지고 매장 가서 서류 등록하고, 하나밖에 개통은 못하고, 하나는 내일 개통되는데요. 이번 스마트폰을 제 2개를 바꿨거든요. 아이폰 15 플러스? 이거랑 갤럭시 플립 5 두 개 쓰다 보니까 2개 바꿨는데, 이제 폴더블 폰을 원래 쓰려고 했다가 플립이 훨씬 좋더라고요. G 플립. 요거를 샀는데, 혹시 스마트폰 바꾸실 분들이나 후기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가 실제 지금 쓰고 있고 주말 사이에 많이 만져봐가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다들 불경기라 그런가 가격 인상을 안 했더라고요. 작년 전작에 비해서 동결했거나 비슷한 금액대여가지고 너무 비싸면 안 할까 했는데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2개 바꿨는데요. 아이폰은 이제 프로 맥스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냥 기본 모델로 했어요. 그리고 갤럭시는 갤럭시 울트라를 제 친구가 쓰고 있어서 자주 이제 봤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폴더블 폰을 꼭 써보고 싶어가지고 G 플립을 사왔는데 일단 대만족입니다.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거에 대한 후기는 다음 시간이 좀 나면은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